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의 혁신과 당내 갈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여야 양당의 개파 갈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야 할 것 없이 당 대표들, 당 혁신 그리고 개파 갈등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이준석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어제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도 본인 스스로가 당을 앞으로 어떻게 개혁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개파 갈등에 대해서의 본인의 입장은 무엇인지 굉장히 속속들이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어제 이 대표의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주요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저에게 주어졌던 역할은 이미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만 당원에서 이제 80만 당원으로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제대로 자기 정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과정은 당연히 민주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제 의견의 색채는 더 강해질 것이다. 저는 지금까지 항상 무기를 들고 싸워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밭을 갈아야 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기를 녹여가지고 농기구를 만들어낸 상황이 왔다.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저희는 다음 총선 때 또 죽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뛰셨던 각자의 위치에 뛰셨던 많은 분들이 저 포함해서 지금은 대의멸친할 때라 생각합니다. 지금. 네, 어제 있었던 이준석 대표의 기자간담회 취임 1주년을 맞아 진행된 간담회였습니다. 스스로 20만 당원이 되었던 것을 이제 80만 당원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성공적이었다라고 지난 1년을 평가를 했습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의 이준석 대표 두 분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하시죠. 공과가 있죠.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어쨌든 그 과거와 절연하고 새로운 정당의 기대감을 국민들로부터 받은 거 분명히 공이고요. 그다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수립했던 여러 가지 개혁 정책들이 있었어요. 비대위원장 하면서. 예. 그것이 이제 정강 정책을 다듬으면서 5.18도 넣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진 정책 얘기하지만 그분이 얘기했던 건 전국 정당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준석 대표가 그대로 펼쳤던 것도 맞아요. 예. 상당히 성과가 있었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선거에서 또 두 가지 큰 성과가 있었고, 세 가지죠. 보궐선거까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 큰 역할을 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위험할 뻔했던 적도 있죠. 그 과정에서 소위 세간의 갈라치기 평가를 받는 팬덤 형성을 위한 여러 가지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런 식의 정치 행태는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요. 젠더 갈등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항상 보면 이 정치라는 게 노정된 갈등을 찾아내서 해결하는 것인데 갈등 구도를 형성해서 그것을 올라타는 이런 구도의 정치를 여태까지 이제 저희가 구태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식의 오해받는 행태는 앞으로는 자제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지금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밭을 갈겠다고 했으니까 조금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번의 큰 선거를 이긴 당 대표라는 점에서 다른 부분을 다 자체하고 큰 성과를 낸 당 대표인 것은 분명하죠. 다만 그 내용을 보면 객관적 시각이라기보다 지금 이제 드러나는 국민의힘 내부 시각에서 보면 그 성과를 그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실제 그 이준석 대표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평가도 엇갈린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말씀하신 갈라치기 문제가 나중에 이제 20, 30대 여성이 민주당으로 또 결집하는 효과를 냈다는 점도 있고요. 그 외에 이준석 대표가 던졌던 의제로 지지층이 집결하는 만큼 또 정치적 반작용이 발생을 해서 결국에 이준석 대표의 역할과 성과로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반성이 국민의힘 내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하나 좀 더 제가 이준석 대표께서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조금 불안한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민주적 방법으로 이런 것들이 진행될 것이다. 예. 그럼 지금까지는 민주적이 아니었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저분이 문제 제기한 것 중에 당심과 민심이 상당히 이반돼 있다라는 것인데. 당심과 민심이 서로 다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당심이 오르냐 민심이 오르냐 그건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민심이 당심에 수렴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당심이 민심에도 수렴할 수가 있는데 당심이 민심을 따르지 못하면 그것이 비민주적이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 본인 색깔을 강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당심을 변화시키겠다. 당원 구조를 변화시키겠다. 이렇게 들려요, 저한테는. 예. 그래서 저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홍준표 전 대표한테 당심에서는 많이 이겼어요. 민심에서는 졌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대통령이 됐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본인의 시각을 너무 저렇게 본인의 시각이 옳고 다른 결과들은 옳지 않다라는 이런 시각으로 당대표를 운영하게 되면 저는 상당히 갈등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걱정은 좀 됩니다. 예. 어제 기자간담회 발언을 좀 짚어보면 1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키워드라고 한다면 자기 정치라는 이야기를 한 10번 이상 했거든요. 앞으로 자기 정치를 해보겠다. 그동안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정치를 했었다. 앞으로의 1년 많은 좀 변화가 예상됩니다. 윤 부위원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저는 이준석 대표께서 선거라는 그런 그 이슈 국면에서도 자기 정치를 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당의 운명이 걸린 여러 가지 선거에서도 돌출 행동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선거 전략이라고 보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보는 당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안했거든요. 벼랑 끝 전술 소위 예. 당내 공격 이런 것들은 글쎄 뭐 저보다 훨씬 더 큰 어떤 전술적인 전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당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안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 결과론적으로는 잘 됐어요. 그러나 중간중간에 있었던 저런 위험한 시기를 자기 정치라는 단어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자기 정치라는 것이 저는 팬덤 정치를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내 역학구도나 당원들 구조 이런 것들을 본인의 자기 정치를 위한 기반으로 삼기 위해서 혁신을 하겠다. 이런 시각이 없잖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내 영향력 강화를 통해서 자기 정치를 실현하는 이런 혁신위원회의 기능을 추구하는 게 아니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저 자기 정치라는 것이 지금 정권 초반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대립각을 세우는 이런 의미로 작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물론 사안별로 틀린 건 틀리다, 맞는 건 맞다라고 해야 되는데 네. 혹시 그런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 자기 정치에 각종 개혁적인 의제가 설정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당의 개혁도 당의 개혁이지만 국정을 여당과 그 정부가 같이 운영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뭐 연금 개혁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자기 정치 해볼 만 하잖아요. 그런 식의 큰 어젠다를 갖고 자기 정치를 하셨으면 상당히 존경받는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가장 큰 부분이 공천제도 시스템화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다른 당, 그러니까 야당의 입장에서 보시기에 지금 여당 내에서 이런 공천제도 시스템화 시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바람직한지 여부를 평가할 문제는 이제 아니고요. 어쨌든 이제 차기 총선이 2년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예. 총선을 대비한 뭐 당내 제도 정비는 어느 당이든 지금 해야 될 시기는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언급하는 대로 네. 공천 시스템 혁신의 내용이 그 자체 개혁 과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당권 투쟁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바라고 보여지고 역시나 그 자기 정치라는 게 본인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총선이라는 게 어느 정치 세력은 당내 개파 간의 갈등을 통해서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미래가 좌우되는 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천 과정에서 당 대표든 아니면 어떤 개파가 어느 정도 영향을 행사하느냐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 방문 이후에 첨예화된 갈등의 핵심은 이준석 대표를 밀어내기 위한 윤핵관의 어떤 의도 이거에 대한 반발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천 시스템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가 반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결국 이 갈등은 당의 어떤 국민의힘의 여당으로서의 개혁 과제를 실천해 가는 과정에서 어떤 건전한 경쟁이 아니라 네. 철저하게 당권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저 공천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게 예. 이 정당 개혁을 논하는 사람들도 공천이라는 것은 다 실행하는 사람의 역량이거든요. 따지고 제도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늘 문제가 돼 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런 말을 했어요. 이 공천이라는 것은 임박해서 어떤 사람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이 시스템 자체가 큰 역할을 하는 건 아니다. 평상시에 당의 정강 정책을
바꾸든가 보완해서 국민적 사랑을 이끌어내는 것이 일단 정당 개혁의 핵심이다 이런 취지로 말하는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네. 지금 공천 개혁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당에서 당에 맞는 사람을 공천해서 그걸 국민적 심판을 받는 것이 선거인데 당의 공천에 만약에 당심이 작용하지 않고 민심만 작용하는 형식의 공천이다. 그것도 또 문제점으로 제기할 수. 이게 공천이 아니거든요. 공직자 후보 추천이 아니고 그야말로 본선행 정도인 것인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왈가왈부가 있지만 지난 과정을 보면 항상 당심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볼 때 본인을 덜 지지했다는 거죠. 민심은 본인을 많이 지지했고 또 본인이 추구해왔던 정치 행태가 또 그런 식의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저런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자기 정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 사실 다 뭔가 어쨌든 앞으로 1년은 달라질 것이다.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라도 해나가려면 당내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친윤계와의 갈등이 굉장히 지금 깊은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어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대의 친멸, 큰 뜻을 위해서 사사로운 것을 버릴 때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친윤계의 갈등은 어떻게 좀 헤쳐나갈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갈등이 첨예화된 상황이고요. 예. 잠시 아마 이제 국민적 여론 때문에 서로 이제 자제하는 분위기에 들어섰지만 결국에 6월 24일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를 전후해서 다시 촉발될 수밖에 없고 이제 결국에는 실제 이준석 대표의 거취 문제까지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리위 징계로 인해서 이 이준석 대표의 지위에 어떤 중대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계기는 분명하거든요. 이제 그때까지 소위 말해서 지금 뭐 자기 정치 내지는 당의 개혁 과제 이렇게 사실 내용에 있는 본질과 다른 어떤 내용으로 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8일 윤리위 전후해서 당권을 둘러싼 어떤 양측 갈등이 첨예화될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이제 결론이 나겠죠. 이준석 대표의 지위의 변동이 오거나 아니면 뭐 이 갈등이 잦아들면서 1년 동안 이준석 대표가 임기를 계속하면서 이제 본인이 주도권을 갖는 방식으로 결론이 날 텐데 현재의 이런 갈등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대통령 의중 없이 이 소위 말하는 친윤, 윤핵관 분들이 직접 참전하지는 않지만 예. 사실상 대선 때부터 잠재해 있던 앙금이 어느 정도씩 계속 표출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가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데 28일 전후에 이제 벌어질 상황은 뭐 민주당 24일이죠. 24일 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쉽게 이 파고를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 전략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갈등 정선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에요. 개인적 생각은. 그러니까 본인의 지금 윤리위원회는 저는 뭐 윤리위원회에서 큰 결정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찌됐든 본인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형국이기 때문에 갈등을 형성을 해서 본인이 마치 좀 이렇게 그걸 핍박받는 돌파해 나갔다. 모습의, 예. 그런 식의 모습이 좋을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그 당정 대 입장에서 보면 원내와 당과 그다음에 정부가 좀 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지원하고 서로 간의 교류가 있어야 되지만 네. 운영적인 측면, 그다음에 각종 이슈에 대한 서로 간의 공방 이런 것들은 당분간 벌어지지 않는 것이 이거 갈등 정선을 형성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국정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준석 대표가 혁신을 꾸려서 뭘 개혁해 나가겠다고 하니까 일단은 개혁하라고 하는 거죠.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받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할 필요는 없겠다. 원내대표 입장에서 그렇고 소위 친윤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뭐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간다 그러면 저는 이것이 시너지 효과가 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서로 간의 공방의 연속이라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엔 동의를 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의중이 반영될 이유가 없죠. 이게 특정한 이슈가 드러난 게 아니거든요. 약간의 감정 싸움 비슷한 거고요. 그다음에 뭐 민들레 모임이라는 것도 실제 그렇게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의원들끼리 모임을 만들었어요. 근데 모임 자체 이름이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민심을 전달하는 것은 뭐 사실은 누구나 전달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의원 모임에서 민심 전달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원내대표가 전달하는 거죠. 또는 당대표가 전달하고. 그리고 모임의 성격도 누굴 불러서 배운다라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특정 이슈에 대해서 뭐 연금 개혁이면 연금 개혁에 대해서 공부해서 이걸 뒷받침하겠다 이런 정도의 범위 축소했다면 상당히 오해가 덜했을 텐데 막연한 범위에서 막연한 인물들로 하다 보니까 또 친윤계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저런 오해가 생겼던 것 같고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길 만한 특별한 이슈가 없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조금 아직까지는 과평가인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을 해주신 그 친윤계 모임 민들레 멈추는 상황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장제원 의원도 불참을 선언을 한 건데 이 민들레가 발족하겠다라고 나왔었던 그런 상황부터 지금까지 멈추기까지 어떤 생각을 좀 하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당내 기반이 취약한 건 사실 아닙니까? 이제 대선을 치르면서 소위 이제 윤핵관 해서 일부 의원들이 이제 세력으로서 뒷받침을 했지만 사실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만큼 당내 기반이 형성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의원수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당에서도 이제 견제가 들어올 때 그것을 대통령 중심으로 풀어갈 어떤 세력이 필요한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 출발이 언제냐, 어떤 형식이냐의 문제지. 민들레의 모임은 뭐 지금 잠시 이 이제 갈등의 어떤 중심으로 올라오니까 이게 이제 자제되는 모양으로 지금 했지만 결국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국민의힘 내부의 세력 형성은 계속 추진될 거고 그게 이제 지금 이준석 대표의 갈등 국면에서 다시 돌출이 되면 지금 여당이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자꾸 국민들의 여론이 이반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오늘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가 더 떨어진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시기 문제는 있지만 결국에 당내 세력화는 계속 될 것으로 봅니다. 예. 근데 그게 이 관점이 문제인 게 친윤은요 원래 반윤이 있어야 친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가 뭐 연금 개혁은 나 하기 싫다, 이건 부담스럽다라고 해서 그 정책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생겨야 이게 반윤이 생겨야 친윤이 생기는 건데 지금 친윤이 마치 있고 그다음 반윤이 없어요 현재까지는. 이준석 대표가 반윤인가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친윤계라고 불러요. 이게 좀 저는 네이밍이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국정 운영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지 의사를 표명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친윤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일반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나중에 어떤 계기가 생겨서 반윤이 만들어지면 그때 이제 친윤 반윤의 대립구도가 형성되는 것인데 지금 친윤이 생기니까 마치 친윤이 당까지 침습을 해서 당대표의 권한까지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이런 구도가 생기다 보니까 갈등 구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이 관점 자체가 조금 갈등을 위한 관점 설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 가지만 덧붙이면 네. 민주당 정부 때도 지금 똑같은 그 말씀을 드린 바가 있거든요. 친문 반문이 없는데 친문 반문의 갈등 구조로 이제 계속 야당에서 형성시키는 내용인데 저 뭐 지금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결국에 이제 나중에 이재명 후보께서 대선 후보가 되면서 네. 뭐 세력 간 갈등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만 국정 운영 과정에서 친문 반문의 갈등은 없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문제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준석 대표가 대선 때부터 소위 윤핵관과의 앙금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이게 당권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이 형성하는 세력은 당연히 친윤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친윤, 뭐 반윤 이런 것보다는 뭐 주류, 비주류 뭐 좀 이렇게 좀 구분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류 비주류라는 것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특별히 이렇게 구별 기준이 없어요. 예컨대 뭐 대통령과 조금 더 소통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예.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럼 주류가 적은 거죠. 대통령과 소통이 원활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사실은 국회의원 중에 휴대폰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컨대 그러면 주류가 더 적어요. 비주류가 훨씬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주류가 많아야 주류잖아요. 아. 비주류는 적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렇게 되네요. 구별 기준이라는 게 명확치 않고 해서 지금은 뭐 솔직히 말하면 당의 어떤 당권, 향후 당권에 관련된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포석 중이다. 이 정도로는 해석이 돼도 국정 운영의 주역인 대통령과의 갈등 관계는 아직까지는 언급하기 이르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의 혁신 방향을 밝혔습니다. 이게 개파 갈등에 대해서 강도 높은 경고장도 날렸는데요. 발언 들어보시죠. 그동안 민주당이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노력했다 이런 모습보다는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더 먼저 했다 이렇게 비춰진 것도 폐인이 아니었나 조심들 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다음에 불출마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누구 의식할 필요가 없거든요. 수박 이런 단어 쓰시는 분들 제가 가만 놔둘 겁니다. 동시에 500개, 1000개가 들어오는 것은 약간 조직화된 공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팬덤 문화에 대해서는 당이 한번 건강하게 토론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네,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첫 기자간담회 발언이었습니다.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꽤나 엄중하게, 진중하게 경고장을 날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누군가가 분명히 던졌어야 될 메시지이고 마치 우상호 의원께서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시적절하게 필요한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우상호 위원장도 본인이 직접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이제 실행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우상호 위원장은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가 이제 없습니다. 불출마 선언을 했고 개파색도 열고 그래서 특정 개파나 누구의 입장에서 지금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제 그 반면 실제 지금 내부 갈등은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거든요. 근데 대선 패배한 정당에서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정도 수준의 선을 넘는 공격은 자제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수박 논란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이게 당원들 사이에서는 저는 어떠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당원들이 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도한 메시지, 과한 비판을 할 수는 있는데 우상호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당원들의 그런 비판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당내 중요한 인사들이 이렇게 배타적 언어로서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이 논란을 당원들까지 확장해서 당원들이 하는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것까지 통제하겠다는 표현은 아니라는 점을 좀 분명히 하고 싶고요. 예. 이제 그 말씀 중에도 이 소위 팬덤 정치에 대해서 건강한 평가나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또 팬덤 정치가 옳다 그러다 이렇게 단편적인 평가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에게 있어서 팬덤 정치가 무조건 그러냐 그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만 이게 이 지지하고 어떤 비판하는 정도가 당의 전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정도로 넘어선다고 하면 그것은 당 지도부가 어느 선에서 자제시키거나 당의 어떤 규율로서 통제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이제 그 정도 선에서 팬덤 정치의 문제점이나 향후 어떤 개선 과제를 당 비대위가 직접 협의하고 그걸 토론하겠다는 것이니까요. 지금 어제 우상호 위원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당이 이제 바라봐야 될 지점은 예. 당의 주요한 인사들, 의원이라든가 지도부라든가 당 주변에 핵심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할 때 여론에 인용되고 이런 정도의 지위에 있는 분들이 예. 이렇게 분열적 언어를 직접 사용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도부가 직접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것으로 사실 이번 비대위가 출범을 하면서 혁신형이라는 말은 붙었지만 그닥 큰 권한이 부여되지 않다 보니 과연 어느 정도까지 쇄신을 시킬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았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출범을 하면서 첫 포부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했습니다만 주말 사이에 이제 이원욱 의원과 김남국 의원 간에 이제 설전이 많이 있었고 거기에 좀 겨냥해서 좀 이런 강한 표현을 더 한 것 같거든요. 이런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이런 말을 듣고 나서 실제 당내엔 좀 분위기가 어떤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소구력이 있는 분위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우상호 위원장이 당내에 갖고 있는 영향력이라든가 예. 의원들 간의 신뢰도를 생각할 때 아마 이 메시지 이후에 당내에서 좀 이제 자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비대위가 이제 2개월짜리입니다. 그래서 실제 전대 준비하고 대선 평가인데 평가도 사실은 주요 평가의 의제를 설정하고 차기 지도부가 혁신 과제로 가져갈 주요 핵심 과제를 정리하는 정도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2달 안에 다 성과를 내기 위한 지도부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계는 분명할 것이지만 우상호 위원장이 갖고 있는 정치적 지위라든가 이해관계가 없다는 점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예. 지금 2개월 동안 우상호 위원장 또 비대위가 던지는 의제나 과제, 향후의 혁신의 방향 이런 부분이
민주당의 어떤 혁신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방향 설정은 될 것으로 봅니다. 예. 근데 이게 그 우상호 위원장은 정확히 문제점을 알고 가이드를 딱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리형하겠다는 거죠, 관리형. 그 관리의 목적은 뭐냐면 당을 깨지 않겠다. 당이 일단 깨지지 잠재우겠다. 않겠다. 그러니까 혁신은 사실은 이제 차기 당 대표가 하는 것이고, 이 수박이라는 저 단어가 위선적이라는 단어의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너는 보수인데 왜 와서 민주당에 있어 이거거든요. 그러면 당을 나가라라는 소리도 돼요. 그러니까 수박이라는 단어라는 것은 민주당에 너는 있으면 안 돼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이게 당이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당히 어감이 좋지 않고 의미가 좋지 않은 단어라고 민주당은 판단하는 것 같고, 팬덤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팬덤 정치도 거기에 휘둘리게 되면 특정 계층의 이익만 대변하는 정치 세력이 당내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이 깨지겠죠. 그래서 팬덤 정치에 추종하는 이런 정치 행태와 수박이라는 저 단어를 분열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것 때문에 당이 깨질 수도 있다. 그래서 당이 깨지는 것만은 막아야 되겠다라는 게 우상호 위원장의 아마 비대위원장으로서의 관리 지침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지금 이 수박 말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도 뭐 친문 윤영찬 의원이 철험회 소속 이수진 의원을 저격하기도 하고 사실 주말 동안 민주당 내에서 정말 계파 갈등이 좀 가시적으로 보이는데 싶은 그런 눈치가 있었거든요. 이번 주부터 뭐가 좀 달라지는 분위기가 생기겠습니까? 지난 주말이 아마 이 갈등이 가장 최고조에 이른 뭐 시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이제 비대위가 지난 금요일에 중앙위 인준을 받았고요. 그 다음 날 이제 우상호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했고요. 오늘 정식 출범을 했습니다. 이제 당내 갈등도 우상호 위원장 중심으로 이제 질서 있게 수습이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 정도와 이 그 뭐 절제의 수준 이런 차이는 있지만 양측한 갈등이나 문제 제기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정도 사실 뭐 문제 제기 없이 대선 평가가 이루어지거나 어떤 국민이 민주당이 기대했던 부분에서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문제를 드러내는데 뭐 그냥 조용하게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이런 정도의 갈등이나 뭐 토론이 있지만 다만 지난 주말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 상대방에 대해서 분열적이고 또 이렇게 극단적인 언어까지 쓰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이런 평가나 비판은 이제 다소 자제될 것으로 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보시기에 지난 주말 그리고 뭐 지선 이후에 이제 서로 간에 더 날선 공격이 오가고 있는 이런 민주당의 모습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지도 체제를 정하기 위한 사전 정리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당대 룰도 필요하지만 지금 뭐 대의원이 45% 반영이 되는데 네. 권리당원 40%까지 하면 사실은 뭐 85%잖아요. 그러니까 대의원은 또 조직적인 표이기 때문에 실제 전반적인 그 여론에도 불구하고 특정 주자가 선출될 수밖에 없는 구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전당대 룰과 그다음에 각종 이해관계 또 각종 계파들이 다 포섭할 수 있는 이런 지도 체제를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면 통합형 집단 지도 체제, 당 대표만 뽑는 것이 아니고 집단 지도 체제로 가게 되면 조금 더 물론 당 대표의 리더십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잘 네. 끌고 나가야 되지만 그런 지도 체제로 가느냐 아니면 단일 지도 체제로 가느냐에 대한 사전 정리 작업 차원이 아닐까. 그래서 이재명 의원의 경우 등 뭐 관련 당권 주자의 경우에는 어쨌든 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새로운 청년 정치인들을 모시고 와야 국민께 어필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계획적인 과제도 주도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집단지도 체제도 고려할 만한데 그것들을 어느 정도 어떤 정치 세력이 받아들여서 본인들이 리더십 있게 끌고 나갈 것인지 뭐 이것이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예. 자, 각 당의 쇄신 방향은 그리고 이번 계파 갈등과 관련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서 좀 관련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한 연장선상에서 민주당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쇄신을 위한 방안으로 일단 일반 국민들은 청년 그리고 신진 인사를 영입함으로써 민주당을 쇄신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43.6%로 가장 많은데 이걸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보게 되면 이재명 의원 중심으로 쇄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게 39.4%로 가장 높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당심과 민심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예. 대선 이후에 곧바로 지방선거가 있었고요. 당의 이제 핵심 지지층들 중심으로 당의 그 개혁과제, 혁신과제에 대한 요구들이 분출은 하고 있지만 반면 국민들 일반에서 민주당의 관심은 떨어져 있거든요. 지지나 기대에. 예. 특히 뭐 당 지지율
그저께 여론조사에서 보면 상당한 격차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 시기입니다. 민심과 당의 어떤 당원들 간의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지금 뭐 비대위나 차기 지도부는 이런 차이를 얼마나 좁히느냐가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찌 됐든 당의 핵심 당원들은 지난 대선 때부터 또 대선 이후에 20, 30대 또 여성 유권자들 중심으로 당원 가입들이 늘었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당의 혁신을 가져가야 되고 또 차기 대선까지 바라보면서 이제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니까 당연히 이재명 후보 중심의 혁신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더 높게 하시는 거고요. 네. 또 어쨌든 일반적 국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에는 대선 패배한 정당이니까 패배한 후보가 중심이 된 개혁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여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당권 도전 역시도 이재명 의원이 도전하면 안 된다라는 게 국민들은 56.1%인데 지지층 내에서는 당권 도전 이재명 의원이 하는 것이 적절하다가 66.1%, 부적절하다와 거의 뭐 적절하다가 거의 뒤바뀌는 이런 수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그러면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크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어느 정도 차이가 당연히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예. 뭐 같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재명 이제 의원이시죠. 의원께서 당권 도전을 할지 안 하실지는 현재로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재명 후보가 직접 나서든 아니면 지금 당권 도전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나서든 간에 현재 드러난 민심을 그대로 봐야 될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직접 나서는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네. 실제 이재명 후보 중심으로 가는 민주당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 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여론을 설득해야만이 사실 당권 도전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전당대회까지 이제 과제인 거죠. 예. 당권 도전하시는 분들의 네. 이런 차이, 여론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그대로 보고 이제 어찌됐든 어떤 방식으로 지도부가 구성이 되든 간에 이 여론의 차이를 어느 정도 좁히는 방식으로 차기 지도부가 구성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출마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당에서도 좀 분명하게 인식할 것으로 봅니다.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런 결과. 글쎄요. 저는 이게 그 정당 지지율하고 또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정치 신인들을 대거 등용해서 세대 교체를 하는 방법으로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 이건 정치 개혁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맞아요. 저 민주당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럼 누가 할 것이냐? 그 혁신의 주체는 이재명이 필요하다.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난 대선 지지율을 따지고 보면 이재명 지사가 적절하냐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당연히 낮겠죠.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층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뿐이 없다. 따라서 당권에 관련된 당심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이거는 네. 당심을 잡고 카리스마 있게 개혁을 추구한 뒤에 그다음에 이제 정당을 혁신시켜서 다음에 총선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지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힘 관련 여론조사도 좀 짚어볼게요. 그럼 우리가 대담 초반에 나누었던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의 갈등 누가 더 책임이 있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갈등의 책임자로 국민의 32%는 이준석 대표였는데 절반이 넘는 51%는 윤핵관 중진 의원을 꼽았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것도 비슷하게 국민의힘을 이끌어갈 차기 리더십 이건 또 국민의힘 지지자는 윤핵관을 꼽았습니다. 이것도 또 약간 엇갈리는 듯한 행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해석이에요. 예. 그러니까 국내심의 현재 정당 지지율이 약 한 40에서 44%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잘못이 31%다. 그것은 저는 그 지지율과 비슷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순수한 국민의 뜻이 반영됐다기보다는 비판적 시각으로 본 거죠. 그렇게 보고 차기 당권을 누가 끌고 가야 되느냐라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혁신의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느냐 또는 국적 안정을 위해서 어떤 것이 더 좋겠느냐라는 국민적 생각이 반영된 것이죠. 예. 당원들의. 그렇게 보면 이준석 대표의 책임이 32%라고 해서 저 지표만을 근거로 해서 이준석 대표가 본인 자기 정치를 추구해 가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도 뭐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32%가 이준석 대표의 책임이 그만큼에 그친다는 여론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핵관 책임이라고 말한 51%의 그 여론에는 네. 이 대통령 지지율하고 거의 비슷한 수치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인사들이 당대표를 잘 끌고 가야 된다라는 여론까지 같이 들어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가 이 여론만을 그대로 액면대로 받아들여서
윤핵관의 책임이 더 크다는 부분만을 강조하면서 이후에 자기 정치로 나가겠다는 거를 뭐 계속 간다고 하면 이 지금의 여론을 잘못 읽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이거 뭐 어떤 행보를 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예. 수학적으로 하나 분석을 하면 윤핵관도 여러 명이잖아요. 뭐 권성동 의원, 장재원 의원, 정진석 의원까지만 포함된다면 네네. 나누면 되잖아요. 나누면 이준석 대표는 32%, 윤핵관 중에 누구는 이게 산술적으로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n분의 1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지지율. 그런 식의 윤핵관이 세 분이기 때문에 예. 세 분의 잘못이 크냐 한 사람의 잘못이 크냐 언론에 드러난 거 알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주제도 다뤄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오늘 봉하마을을 찾아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할 네. 걸로 보입니다. 뭐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 뭐 대통령의 영부인이기 때문에 어떤 행보를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닌데 사실 저희가 이런 주제를 다루는 이유는 후보자 시절에 김건희 여사가 내조에만 집중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던 바가 있기 때문에 요즘 점점 이 행보를 넓혀가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행력 있는 행정에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 의사결정에 국가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 결정된 의사 중에 지극히 이것은 이제 현직 대통령 배우자께서 전직 대통령 배우자를 찾아뵙고 예우를 갖추는 것은 이게 관례거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추도식에 못 갔잖아요. 그래서 대신 지금 참석을 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권양숙 여사께서 원거리 이동이 좀 힘들다고 건강상 힘들다고 네. 하셔서 불참하셨어요. 대통령 취임식에. 그래서 내려가서 찾아뵙는 거. 글쎄 이게 국정 운영의 한 축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대통령의 어떤 역할 하나를 인간적인 역할, 그다음에 국가 원수로서의 이 국가 내적인 역할 이런 것들을 국정 운영이 아닌 이런 여러 가지 관례 뭐 이런 것들을 대신 수행하는 것이 비공개로 그것도 예. 이것이 비판받을 것인지는 좀 의문입니다. 관례에 따른 것이다라는 의견인데 저희가 저기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지만 어제 영화를 또 관람하고 영화 끝나고는 영화인들과 만찬을 하기도 하고 이런 행보도 보였단 말이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평가라기보다는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에 대한 대통령실이 입장을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혼란스럽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선 국면에서는 대통령의 부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또 영부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 해서 실제 공식적 행보나 이런 비중 있는 역할에 대해서 전혀 하지 않을 것처럼 얘기했고 또 그 과정에서 이 부속실 폐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의전이나 관련돼서 비서실 업무조차도 필요 없다는 게 대선까지 입장이었는데 실제 지금 한 달 동안의 행보를 보면 과거 영부인들이 보통 했던 역할 수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행보들이 어떤 부서의 비서실로 관리되지 않고 배우 그 김건희 여사 주변에서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저께 그 영화 관람 관련된 것도 대통령실에서 사진 한두 장을 아마 언론에 배포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팬카페에서 또 다량의 사진이 그걸 통해서 또 노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제 김건희 여사가 앞으로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이제 지금 말한 대로 이 부속실 폐지하고 접견실을 만들어서 거기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식 어떤 지원하는 부서로 할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행보를 이런 식으로 팬카페를 통해서 개인적 홍보를 하는 방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공식적인 행사로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대통령실이 좀 하루빨리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비판 대상이 됐던 것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찍은 사진이 팬카페를 통해서 퍼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비판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영화관에서 사적인 행동, 대통령 옆에 계신다고 해서 사진 찍은 거를 팬카페로 못 보낼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사생활이에요. 사생활인데 글쎄요. 사생활은 저렇게 사적인 행보로 치부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그와 같은 권양숙 여사를 찾아뵙는다든가 이런 행보는 비공식 정도로 하게 되면 저는 글쎄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담당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구도 인정하기 어려운 사생활이어서 사생활로 비춰지지 않잖아요. 다 대통령과 공식적인 일정 속에 나타난 사생활의 영역이긴 하지만 이제 이게 홍보되기를 기대하는 바는 공적 영역에서 평가를 기대하는 것 같아서 단순하게 사생활 영역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연가를 내고 내려가셔서 여러 가지 쉬고 하시는 거 사생활이잖아요. 연가를 또 권장하셨고
대통령의 휴일에 일반 시민과 같이 대통령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 시민과 똑같이 생활합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활을 영화 팝콘 보면서 먹는 것이 이게 사생활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후보자 시절에 했던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그에 비해서 이제 내조에만 집중하겠다라는 표현, 지금 하는 행보도 내조의 일환이다 이렇게 또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